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증시 변동성 있는 이 시장 다 함께 이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 동안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노란통 메신저에다가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드렸냐면요.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포스러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책도 추천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이제 세계 붕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붕괴하는데 어떻게 붕괴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건데, 네. 저는 전 세계가 붕괴한다고 저도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인구 구조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학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는 붕괴, 멸망을 거의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이 방송에서 하시네요. 네, 피해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출산율 보세요. 출산율 그 한 나라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인구를 유지하려면 한 부부가 2.2명 정도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0.74명이잖아요. 예, 이거 그 전체 민족이 멸족 안 당하면 이거 더 이상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는 향후 한 100년 내로 아마 나라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사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구조학적으로 한 번 이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네.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하죠.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민자 다른 민족에 되게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처럼 이민자들의 나라도 아니고 미국은 인구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망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많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얘기는 왜 들었냐면 네. 사실 동아시아가 제일 문제거든요.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서 중국이 정말 절망적이고요. 중국도 인구 구조학적으로나 아니면은 그쪽에 갖고 있는 문화 특성을 봤을 때는 중국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본은 이미 노령화가 진행돼서 엄청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많이 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번 주 내내 우리를 뒤흔들었던 이제 신용 크레딧 리스크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가장 최악의 수단으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악의 수단으로 풀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양적 완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도레미 할 때 미를 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되면은 거의 양적 완화라는 그 마약에 취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양적 완화 마약에 취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물가를 절대 못 잡고요. 물가를 절대 못 잡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를 공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갔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1, 2년 내로 대폭락이 오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파티는 즐기되 저는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걸 준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요즘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게 AI하고 로봇이잖아요. 네. AI하고 로봇 이 두 테마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AI를 통해서 편해지고 좋은 삶을 살지만 5%의 부자들은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 노예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돌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AI 로봇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면
미래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밝지 않은 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좀 버티려면은 사실 중국도 최근에 지금 노령화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중국의 국민연금 같은 기금이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말라요. 중국은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거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파생상품 국내 선물해서 모의 투자 대회 지금 하고 있는데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반드시 좀 참여하셔서 미리 하락할 때, 급락할 때, 대폭 나갈 때 수익나는 것들을 좀 미리미리 배우셔서 막상 그때가 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하락할 때도 우리에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것들 모두 다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배우는 방법,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일단 시장 대응 자체도 굉장히 두 좀 분 다 힘들었었고요. 힘드셨네요. 네, 일단 일주일 뭐 거의 새벽 2시까지 뭐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갔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시장 흐름이었다. 근데 일단은 좀 비정상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는 괜찮아지고 넘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사실상 조금 표현한다라고 하면 좀 언발의 오줌 누기다. 지금 현재 증시의 상승 자체가 저 역시도 지금 본부장님이랑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좀 바라봤을 때 일단 좀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번 사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번 사태는 뭐 좀 이따가 더 얘기는 드리겠지만 사실상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갔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일단 질문이 던져지겠죠. 아무리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소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16위권 그 외에 이제 지역 은행에서 발생했었던 게 오히려 상위권으로 더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건 더 문제가 되겠죠. 아무리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그 탄탄한 게 그럼 무너지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무조건적인 제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정말 큰 그림으로 일단은 좀 바라봤었을 때 자,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미 22년도에 이제 매도세가 지금 16,000에서부터 이제 만 초반대까지 이제 강한 하락을 보여줬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1월 달에 단기 반등 수준이에요. 이 자리값은 제가 항상 교육에서 강조드리지만 여기까지의 반등은 사실 앞으로의 추세가 하락이든 아니면 다시금 상승 전환이든 웬만큼 그냥 가격 조정 입장에서 터치하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자리값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놓치면 안 돼. 계속 사야 되는 저점 구간이야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거는 단기 차트도 그렇고 정말 많이 보여주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매도세 나와주면서 이제 낙폭을 만약에 그려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두 번에 이제 3% 5%대 낙폭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추세는 강력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강력한 추세 기준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얘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 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자그마치 지금 7,500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500이면 지금 12,000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5,000포인트가 빠지는 거거든요. 5,000포인트가 지금 빠진다라고 하면 나스닥으로 지금 아까 본부장님이 하락에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익혀야 된다라고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이 나스닥 5,000포인트를 우리가 작년 22년 초에는 사실상 하락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느꼈었지만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기대값이 없었죠. 네. 이렇게까지 1년 동안 설마 내리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때의 낙폭이 약 5,000포인트 조금 더 돼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한 번 더 지금 현재 박자에서부터 낙폭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두 번째 타이밍 기회는 좀 노려봐야 되겠죠. 이제 다시금 또 시작이에요. 도미노처럼 좀 무너질 수 있는 앞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였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자리를 깨고 넘어왔을 때 이제 뭐 지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값 깨지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 5,000포인트인데 이 메이저로 일단 좀 바라봤을 때 이 50포인트가 대략적으로 1,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1달러가 1,000원이다라고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100만 원이겠죠. 50포인트가. 그럼 5,000포인트면 얼마인가요? 산수인가요? 5,000포인트면 그러면
1억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한 계약 기준으로 1억인데 사실상 1억이 아니고 뭐 한 1억 3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 지금 현재 선물 투자라든지 이런 하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서 정말 제가 얘기한 게 무조건적으로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하락 가능성이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정말 또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한 계약 기준으로 이 1억 3천이라는 이 금액 자체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 금액을 다 먹을 수는 없어도 이 매도세에 대한 대응을 잘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래도 좀 원하는 높은 수익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투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탄탄하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교육으로 지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모투 대회를 참여를 하는 거는 정말 하락장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따른 좋은 자리에서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대응을 한번 좀 배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증시가 사실 비정상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파트는 즐기되 우리가 하락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익혀야 된다고 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락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도 이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락장에서 투자 방법들 모두 다 익히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는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긴축 우려와는 결이 다른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지만 대처로 인해서 진화되고는 있지만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퍼블릭 리퍼블릭까지 일련의 사태가 연이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SBB 사태의 원인 자체를 한번 볼게요. 원인은 돈이 한꺼번에 몰렸죠. 돈이 한꺼번에 몰린 이유는 왜 몰렸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풀어놨으니까.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돈 어딘가에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이 그때 몰립니다. 몰린 상태에서 돈을 몰아둔 상태에서 SBB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받아요. 받아놓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다시 이제 벤처 투자나 그다음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했겠죠. 얘네들이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투자해요? 그냥 벤처나 스타트업이 만든 그 채권을 사는 겁니다. 즉 벤처나 스타트업이 이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은 예금자는 일반 개인들이 은행에다 예금하고 이 은행은 벤처나 스타트업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죠. 돈 빌려준 그 채권이 그냥 만기까지 잘 보유하면 돼요. 만기까지 잘 보유하면 되는데 이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려버린 거죠. 엄청나게 빨리 올려버리니까 SBB에서 얘기했던 벤처 스타트업 투자하면 너네 이자 얼마씩 줄 거야 했는데 그 이자보다 시중이자가 더 높은 거죠. 돈 뺄까요 안 뺄까요? 다 빼죠. 이쪽에서 이자 더 주겠다는데 당연히 빼야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다 빼는 거예요. 빼려고 했는데 이미 채권에 다 투자해 놓은 상태인데 돈 다 빌려준 상태인데 다시 그러면 줄 돈이 없는 건가요? 개인 고객들은 다시 돈을 달라는 건데 그럼 지급 준비율대로만 주면 되는데 지급 준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금 출금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지고 있죠. 진짜 대폭락을 했어요. 채권 가격이. 박살이 났거든요. 무려 SVB에서 손실난 게 18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 폭락으로 돈을 날린 돈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팔아버리면 손실 확정이에요. 이대로 들고 가면은 나중에 만기 때 돈을 다시 받고 만기 때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다시 뭘 할 수 있냐면 이자까지 다 받아서 수익률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만기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불렀죠. SBB가 만세 부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얼마나 온라인화가 잘 돼 있냐면 만세를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유증하려고 그랬어요.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나눠주려고 했더니 유상증자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회사 어려운가 보다. 은행 망하려나 보다. 출금하자. 온라인상에서 하루 예금이 3분의 1이 빠집니다. 온라인 이체로만. 그러니까 은행 뱅크런이 굳이 옛날 뱅크런 하면 우리 무슨 생각 드세요? 은행 앞으로 뛰어가서 ATM기에 쭉 조서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뱅크런은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 터치 스마트폰으로 한 딱- 번이면 되는데. 3분의 1의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SVB가 그걸 파산한 거고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은 뉴욕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끝냈겠지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제 자 보세요. 모든 은행들이 갑자기 미국에 있는 주요 은행들이 조금 주요 은행은 아니지만 변두리 은행들이 조금씩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은행들이 뭘 할까요? 그 다음날 자기들 내부 장부를 봐요. 우리는 괜찮나? 네. 그리고 외부 회계 보는 곳에서도 은행 이쪽을 다 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크레딧 스위스가 내부 장부를 봤는데 우리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도 자금 정책이 있는 거 아니야? 자, 국제 수익률 상승, 채권 가격 하락으로 보유자산 활용이 역시 크레딧 스위스도 어렵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하면요, 여러분 스위스에 양대 은행이 있어요. 크레딧 스위스와 UBS라고는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UBS한테 좀 밀리긴 하지만 요즘 크레딧 스위스가 자,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사우디 국립은행이에요. 국립은행인데 규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금이 좀 모자라. 야, 너네 대주주 아랍의 왕자님들 돈 좀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제 사우디가 너네 스위스 규제가 많잖아. 우리 돈 더 투자하고 싶은데 싫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대폭락을 했죠. 대폭락을 하고 역시 주가 역시 전 세계 증시 역시 대폭락을 유럽 증시 3% 마이너스 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날. 근데 스위스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금 지원 해주겠다. 문제 생기면 자금 지원 해준다. 자, 이게 SVB하고 똑같아요. SVB 문제 생기니까 바로 미 정부에서 예금자 전액보. 그리고 여러분 예금자 전액 보여드리고 미 연준에 갑자기 그러죠. 채권 니들이 산 가격이 내가 다시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날 때 채권 무제한 매입해줄게. 이거 양적 완화예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정말 미친 짓이에요. 이거. 자, 대마불사입니다. 자, 결국 모럴 해저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뭐 정부에서 다 보증해 주는데 뭐 야, 은행 망해도 돼. 안 망해. 걱정하지 마. 우리 막 해.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지고요. 이걸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전부 다 무슨 생각할까요? 상방이다. 야, 이거 상방이야. 어차피 미연준이 다 사줄 거고 스위스 정부에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야, 이 상방이야, 상방. 그냥 매수 배팅해. 그러니까 장이 오른 거예요. 몰라야 될 이유가 아닌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발생은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작은 고름을 짜지 않으면요. 결국은 작은 고름 안 짜고 양적 완화를 가잖아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절대 못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요. 제가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자, 현재 지수를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 지수는 어느 정도냐면요. 코로나 이전 주가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요. 이때가 코로나 때니까. 그쵸? 지금 지수 레벨대가 그때보다 높죠? 여러분, 자산 가치는 아직 높아요. 여러분, 물가는요? 지금 여러분 삶은 나아지셨어요, 지금? 자산 가치는 올라갔는데 삶은 좋아졌어요? 아니요. 여러분 장 보러 가잖아요. 옛날에 10만 원 나올 게 지금 15만 원 나와요. 그쵸.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고차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이따 PPI 하겠지만 PPI가 이번에 그나마 희망적으로 좀 나왔어요. 희망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네. 희망을 봤어요. PPI 발표할 때. 근데 이날 하필 또 양적 완화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 절대 못 잡는다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물가 오르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소득은 요만큼 오르는데 물가가 이만큼 올라서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 돈이 점점 휴지가 되고 똑같은 소비가 하게 되는데 삶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실물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망해요, 진짜. 이게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도록 할게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날, 자, 1월 아직도 기억나요. 자, 2008년 1월 베어스턴스가 망했어요. 글로벌 5위 아이비뱅크 베어스턴스가 파산했거든요. 자, SVB 16위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베어스턴스 파산했어요. 파산했는데 별거 아니지 뭐. 금리 내리면 되지. 금리 내렸어요. 금리 내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계속 망해요. 다 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리먼 브라더스 딱 망해요. 대폭락. 그리고 모건 스탠리 진짜 모건 스탠리는요 하루 주가 98% 폭락했어요. 여러분 하루 주가 98%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루 주가가 98%가 폭락해요. 몇 센트로 주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미 멜린치가 바로 망해버렸어요. 이리 골드만삭스가 망하기 직전에 미 정부에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커머셜 뱅크로 전화해서 겨우 살았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이때 0%를 만들고 양적완화, 채권 무제한 매집을 했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꼈단 말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니까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이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이때 만들었어요. 중앙은행이 니들 맘대로 화폐 니들 맘대로 뿌려대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돈 가치가 폭락하는데 돈을 왜 갖고 있냐? 차라리 그럴 거면 가상화폐 갖고 있는 게 낫지라고 해서 만든 게 사토시가 만든 게 이때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금리를 못 올렸어요. 이때까지도 금리를 아무도 못 올렸어요. 금리를 못 올렸단 말이에요. 주가는 이미 정상화됐는데 금리를 안 올렸어요. 왜? 이 금리라는 마약 주사를 맞았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잔치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잔치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미국이 이제 서서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미국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 경제가 발작 일어납니다. 발작 일어나더니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 금리를 조금씩 올려보려고 했더니 이유는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할래? 차라리 그냥. 이러면서 돈을 더 풀겠어라고 해버리니까 전 세계 금리를 올리려는 공조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무슨 일을 파태를 맞이했느냐. 코로나. 다시 금리를 빵 풀어. 미국이 겨우겨우 3.몇% 트럼프가 금리 올리지 마라 맨날 뭐라 하는데 제롬 파웰이 몰래 올리고 이걸 계속 몇 년을 했는데 단 한 달 만에 그 금리를 다 내려버렸어요 다시. 그리고 양적 완화 2008년에 벌어졌던 이 양적 완화보다 코로나 때 벌어진 양적 완화가 무려 몇 배인 줄 아십니까? 몇 배예요? 30배가 넘어요. 돈을 30배를 더 풀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그래서 돈 맛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죠. 근데 이제 돈 맛에 취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이렇게 폭락을 한 거죠. 금리를 올리면서. 자, 미 연준을 누가 믿습니까 이제? SVB 뱅크 일어나기 전에 그 전주에 뭐 있었어요? 파월이 청문회 가가지고 상하원 청문회 가서 금리요 올려야 됩니다. 지금 물가 안 돼요. 강경하게 올려요. 매파적 성향을 그렇게 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딱 양적 하나 다 해줄게. 이제 누가 미 연준을 믿냐고요. 미 연준 안 믿는다니까요. 이러면 미 연준을 안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 연준이 무슨 정책을 쓰면 이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상태가 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 얘기는 뭐냐면 SVB 뱅크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해야 돼요. 일부는 무너지게 해서 그 돈을 전이가 된다. 여러분 SVB뱅크로 전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전이 안 돼요. 금리 속도만 늦춰도 지금 추가적으로 파산 안 나와요. 근데 유럽이 좀 문제이긴 해요. 왜냐? 유럽은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안 좋은데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억지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억지로 금리를 올렸으니까 크레딧 스위스 같은 큰 애가 한 방에 한 방에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씩 망하게 해가지고 조금씩 그거를 고름을 조금씩 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지금 주가가 뭐 2,000포인트를 깨고 밀리더라도 조금씩 파서 내야 되는데 이걸 이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이거 반토막 납니다 주가. 저는 반토막 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박살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누가 금융 시스템을 누가 믿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조만간 올 것 같다. 한 1년 정도로 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물가 못 버티거든요. 이 물가를 왜 못 버티냐면 유럽이 일단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은행이 어디서부터 망할 것 같냐면 유럽이 일단 박살이 날 것 같고요. 유럽에 투자 많이 한 중국이 아마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지금 당장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열심히 잘 하시고, 예. 그 나중에 딱 때 되면 지금이다 하면은 여러분 그때 바로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걸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워놓고 그때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은 이럴 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럴 때 바뀌고요. 이럴 때 바뀌어요. 이럴 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고요. 이럴 때 주식 투자 안 하고 채권 들어갔던 사람, 국채 들어갔던 사람들 이럴 때 수익이 나서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구장창 여기서 백날 해봐야 인생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때 여러분 주식 투자했어봐요. 인생이 바뀌긴 하겠죠. 반대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때 와서 주식 포기했을걸요, 다들 주식 포기했을 거예요. 주식 쳐다도 보기 싫어.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자 코로나 때, 자 갑자기 사람들이 난리, 다들 주식하자. 인생은 요때 바뀌어요. 코로나 때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저 같은 사람들. 코로나 때, 야 이거 풍미 지금 돈 푸는 속도를 봤을 때 코로나 극복 이거 무조건 올리는 거야. 자, 그다음 이제 와서 주식 투자하겠다고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기가 한 번 더 온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오니까 그때를 노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금융권 시스템에 대한 공포감이 짙어지는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칼리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본부장님 너무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보다는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금 현재 파산 사태가 먼저 이제 나와주면서 일단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얘네가 사실상 현금 비중이 굉장히 적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거를 막으려고 했었지만 그게 부족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파산이 나왔었다. 근데 이제 이 파산이 됐었는데 연준에서는 결국에는 예금자 보호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거 해주겠다 얘기 나와주고 있고 연준에서도 지금 이 채권을 사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양적 완화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조치를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여파로 메이저 은행들은 사실상 절대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지역은행의 뱅크로는 사실상 막을 수는 없었겠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뒀다라고 하면.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자체도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일단 계속적으로 좀 이 얘기를 좀 강하게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JP 모건 회장 이제 제이미 다이먼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생을 해줬죠.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다가 이제 총 300억 달러를 이제 지급을 해주면서 이제 일단은 파산 위기에서 이제 한 박자 좀 멈춘 모습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줬어요. 연준도 해주고 미중부에도 해주고 나머지 메이저 은행에서도 지금 수여를 해주면서 도와준 상황이에요. 현재.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날 거냐? 이게 여기서 끝날 거면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 계속 동결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사태랑 지금 딱 일주일 전 패드워치 계속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패드워치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지금 현재 16% 동결이 16% 가능성이 있고 지금 25bp 올릴 가능성이 지금 83%까지 이제 올라와 준 상황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50bp 올릴 가능성이 50%나 됐었던 상황이에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전날 하루 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동결 가능성을 5대5까지 보고 있다. 저는 사실상 이것도 좀 말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낙관론이 지금 젖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연준의 스탠스는 사실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번에 그래서 사실상 이번 사태는 이번 걸로는 일단락 나고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이제 전형은 되진 않지만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다른 은행에서 또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께서 이 금융권 리스크가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인 2월 소비자물가 지수 CPI와 PPI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0% 오르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미국의 PPI는 드디어 큰 폭으로 꺾이면서 향후 물가 부담을 줄였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3월 FOMC 회의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은 13%까지 낮아지고 반대로 0.25% 금리 인상 전망치는 87%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다음 주 있을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제가 아까 흥분해가지고 내용 몇 개를 또 못했는데 뭐 연결지어서 할게요. 연결지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이제 25bp 올리는 걸로 거의 이제 각 굳어가고 있는데 저는 25bp 올리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 보면 뭐 당장 한 50bp 더 올릴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뭔 일 터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돌았냐면 금리 내린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원래. 맞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 내린 건 아닌 것 같고 동결 아니면 25bp로 다시 바뀌었고 지금 다시 25bp 0.25% 올리는 걸로 지금 거의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저는 이 화면을 드리고 싶은 게 EU나 동아시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아시아만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 이거 원래 어디서 터졌을까요? 원래는 터졌으면 우리나라 원래 레고랜드로 터질 뻔했어요. 맞아요. 터질 뻔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은 짓을 했죠. 50조 원 때려부어서 막았죠. 50조 원을 부었어요. 채권 시장에다가 지금 50조 원을 채권 시장에 부어가지고 지금 막아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 제가 요즘에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저격수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저격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 금리를 우리나라가 동결시켜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창용 총재가 물론 마음대로 해서 동결시킨 건 아니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난 거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금리를 동결시킨다? 이거 동결로 안 된다니까요. 이거 돈을 푸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나라 물가만 따로 올라요. 더 올라요. 우리나라 물가 더 오른다니까 이렇게 되면. 더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은 금리를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 따라서 올리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더 금리를 더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가 망할지는 잘 한번 보세요. 증권사들 지금 얼마 못 버텨요. 몇 군데 증권사는 몇 개월밖에 없어요. 지금 몇몇 증권사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증권사 해당 직원들이나 그 직원들 아는 다 지인들이거든요. 네. 전화하면 이직할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거의 망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니까 못 버티니까요.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거기까지는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 자, 3월 미연준 연방기금 목표금리 4.75에서 5%, 25bp 인상할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5%대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SBB 사태 때문에 이렇게 좀 갈 거라는 얘기고요. 일단 예금자들 자금 수요 충족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대출 제도를 필요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금리는 올리겠는데 유동성은 풀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23년 최종 금리 중간값 범위가 5.5에서 5.25에서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롬 파월 의장은 분명히 우린 안정적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게 점도표인데요. 점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최상단이 거의 6%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2024년 점도표 딱 보시면은 5.5를 일단은 가리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남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돈을 다시 풀자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번은 딱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PPI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희망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돈 더 풀어서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가 좀 괜찮냐면 그나마 지금 유가가 지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유가로 지금 PPI가 조금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3월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얘기해 주셨고요.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FOMC 때 사실상 현재 물가지표랑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랑 지금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페드워치에서 나와주는 25bp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5bp 인상을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와서는 오히려 더 완화적으로 우리 괜찮다 하면서 시장 달래기를 할 것이다. 이게 가장 지금 나올 수 있는 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있는 이 낮은 확률의 금리 동결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되려 시장이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내뱉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지만 사실상 25bp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기정사실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의 이 다음 주 있을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80일 매수 체결. 자, 지금 일단은 49자리 값 주문 접수 완료. 가져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슈팅. 기대값은 항생 기준으로는 매수가 조금 더 어울리는 구간이긴 한데 큰 관점으로는 매수가 어울리는 구간이긴 한데 생각보다 초반에 힘 탄력을 못 받아주네요. 일단 첫 5분 움직임도 그렇고 탄력을 지금 좀 많이 못 가져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600대 이상 돌파하면서 넘어가 주는 게 일단은 사실상 지금 나쁘진 않은 어제자 시황과 더불어서 현재 자리값 한번 눌림 자리값 발생된 뒤에 재차 상승이니까 무난하게 600대 이상 안착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고스란히 잡아 먹히네요. 매수를 잡아도 힘들게 하네요. 매수를 잡아도. 자,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값. 이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자, 1분 15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49자리값 터치하면 일단은 마무리 보고 나서 가져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일단 좀 지켜볼게요. 자, 39점. 자, 고점 치고 넘어가면 609자리값 확보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돌파 자리값 나왔습니다. 아우, 힘들게 한다. 자, 일단 609자리값 정정 최소 확인. 삼색 조금 안 되는데 이 자리값은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돌파 자리값 나왔고 추세 자체 나쁘진 않으니까 최소 확보 보면서 나머지 추세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조금 아쉽네요. 원웨이 추세 나와줘도 괜찮은데 지금 660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그래도 말 잘 듣네요. 자, 79자리 값이 100틱이에요. 자, 79자리 값 2차 청산 보겠습니다. 자, 19,679 2차 청산. 자, 터치 보여줬습니다. 자, 100틱짜리 값까지 나와줬고요. 끊기면 마무리. 자, 29자리 값 터치하면 마무리.
잘리네요. 자,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90일 매수 체결. 자, 90일 기준으로 59자리 주문 커팅. 접수 완료. 자, 39자리가 올청 주문 대기 접수 가져가 완료. 볼게요. 자, 19,739 올청 대기. 적어도 39까지는 칠만하죠. 다른 거보다 39까지는 좀 칠만한 자리인데. 자, 20대까지 올라왔고요. 한 번 더. 자, 10시 50분. 눌림자리가 발생하면 지금 80 초반까지 5일선 지지 여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다음 캔들에서는 간다라고 좀 생각해 볼게요. 낙폭 크지 않고요. 지금 오히려 매수에 같이 나와주면서 자리가 버티고 있는데, 자, 일단 39까지 일단은 870까지 보이는 매수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눌림 시에 재차 매수 타이밍으로 일단 좀 바라봤고요. 자, 고점 한 번만 깨자.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냥 단기 청산 자리로 지금 일단 좀 보는 구간입니다. 돌파 자리값 나왔고요. 34. 자, 5틱. 좋습니다. 네,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스위칭까지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70일 기준으로 자, 못 버티고 일단은 낙폭 가져가는데, 굳이 여기까지 또 매수 자리값이 그냥 깔끔하게 나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손절가 조금 더 늘려서 일단은 스위칭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70일 자리값이 원래는 여기 기준으로 이제 딱 정확하게 컷 자리값인데, 자, 바닥 구간 움직임까지 볼게요. 자, 39 기준으로 지금 195자리값 1차 청산. 자, 추세는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바닥 구간 터치 보여주면서 변동성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195 터치하면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본절 자리값 잡으면서 볼게요. 비빌 만큼 변동성도 그렇고 위아래 치는 것도 그렇고 비빌 만큼 비벼줬으면, 그쵸, 여기 바닥까지는 그냥 차라리 눌러줘도 괜찮은데, 이거 재차 상승으로 한참 비비다가 들어 올려주면 또 관점이 바뀌는 자리값이죠.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자, 바닥까지는 좀 눌러주자. 어차피 이왕 흔드는 거 한번 이렇게 올려치고 넘어가는 자리, 이런 거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바닥 라인 때 단기 1분 봉상 터치 보여줬고요. 이게 이제 다시금 5분 봉상 21선 라인 때 터치로 보여줬습니다. 자, 저점은 지금 206자리 값 보여줬고요. 자, 195자리 값 일단은 1차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239자리 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45틱이긴 한데, 요거는 지금 현재 바닥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요거는 추가 추세 좀만 더 볼게요. 깨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자, 198. 자, 195 터치. 자, 대략적으로 일단은 한 40틱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자리값이었으니까, 자, 여기 구간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어쨌든 추세를 끌고 갈 때 이게 1분 봉 관점이다 보니까 21선이 5분 봉상 5일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금 우리 본절 자리값 대비 21선 라인대가 이제 220자리값 언더로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값 단기 터치하고 나서 내려가는 것도 한 번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115까지 밀었나요? 114까지 밀었고요. 세틱차 가자.
113. 두 틱. 와, 이거 못 먹으면 정말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 주네요. 자, 13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하기 전에 드디어 제9회 주잘 100배 모의 투자 대회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오늘도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가 접수가 3월 20일이었는데 3월 27일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3월 27일까지 늘어났고 저희가 노란톡에 약간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좀 원활하게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교육은 3월 20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교육할 때 뭐 하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ETF, ETN 교육하고요. 실시간 무료 방송 칼리 전문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 상품 저희가 모의 투자 대 1등하면 300만 원 상당, 2등하면 150만 원 상당, 3등하면 100만 원 상당의 계좌 운영권 지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든 참가자들 대상으로 거래일 전체 출석률 70%. 그냥 참석만 하시고 왕복 거래 한 20번만 하셔도 모의 투자입니다. 실전 투자 아니에요. 모의 투자로 20번만 딱 거래하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좌 운영권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70만 원 정도 상당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참여하면 공짜고 그냥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이렇게 모의 투자 대회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일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일단은 70달러 저점을 밀고 넘어왔는데 네. 예상할 수 있는 지금 일단 최저점, 일단 매도세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저점은 거의 다 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0 중반대를 일단은 지금 현재 저점 다지면서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 상승 자리값은 다시금 80 부근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는 사실상 매도 자리값보다는 매수 우세로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가 굉장히 좋아요. 현재 이번에 실리콘밸리 사태와 여러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와주다 보니까 사실상 2030대까지 제가 계속 간다 했었던 게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이미 1800 초반에서부터 벌써 1930까지 올라와 줬어요. 이제 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전 얘기한 만큼의 상승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자리값까지 추가 매수 대응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이 좀 힘들게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번 상승으로 좀 힘들게 했었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500대 언더까지 보여줘야 거기서부터 매도 관점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현재는 추세 상황으로 지금 지켜볼 때는 매수 관점이 유리하되 단기적으로 500 이하로 언더로 일단 종가 형성하면서 일봉 맞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세로 이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도 칼리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전략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